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주차장 내 실종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바로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에도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달 만에 같은 참사가 벌어지면서 대비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침수 상황 시 매우 위험한 지하 구조물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침수 상황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들어왔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침수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내부 침수에다가 하천이 범람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물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는 분께서 방통을 한 것 같아요. 네. 방통 시간이 6시 30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차고 있었다는 건 내수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문제는 범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범람이 왜 일어났냐라고 해보면 냉천이 범람하는 하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람은 지방 하천으로 구간도 좀 짧고요. 그다음에 범람이 바로 이제 포항 신항 쪽으로 항만 쪽으로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만의 구조 자체가 이제 만의 형태로 돼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태풍이 오면서 이제 저기압이니까 수위가 한 1m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 만조가 끼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위가 올라가니까 하천의 수위가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물이 못 빠져나가면서 범람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범람이 일어난 지역이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에 바로 들어오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내수 침수하고의 속도하고 외수 침수의 속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지하주차장이 다 침수가 된 건데 예.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좀 들어보면 차들 사이에서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게 생기면서 유속이 더 빨라졌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쓰나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일정하게 파가 쫙 올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제 항공 사진이나 보면은 중간 중간에 와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용돌이들이 물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난류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 난류가 발생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이 급박하게 들어왔다는 걸 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낙차도 있고 그다음 외수 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최소 이제 수심이 한 1m 이상은 되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유속입니다. 유속이 아마 1m/s 그 이상 정도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차장 출입구 폭이 한 10m라고 생각해 보면 수위 1m에다가 폭 1m 정도에서 하면은 초당 한 10톤 정도의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입되는 데는 불과 10분 이내에서 들어왔고요. 네네. 지금 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루 종일 빼도 지금 다 못 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물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유속이 없는 수위를 생각해봤을 때 한 발목에서 무릎 정도만 돼도 이동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런 내수 침수인 상황에다가 외수에서 이렇게 침수까지 일어난다면 거의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주차장 출입구에도 보면 거의 나온 차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유속도 빨랐고 수위도 높았다. 그리고 엔진이 동시에 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두 분은 이제 생還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을 잡고 이제 버틴 경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지하주차장의 구조에서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물이 들어올 때 뭐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이거를 잡게 된 건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뭐 저도 현장을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보도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보면 상부 구조물이 있고 상부 천장하고 배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 사이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프를 하거나 해서 잡을 수는 없고요. 수위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떠서 이제 거기까지 다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이제 그 배관을 붙잡고 배관 사이에 이제 있는 30cm 정도의 머리가 들어가니까요.
네네. 거기다가 주차장이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공기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잡고 생환을 하셨는데요. 이 생환까지 시간이 1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구조되신 분들이 보면 연령을 보시면 39세, 52세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14시간 동안 버티지를 못하고요. 그다음 저체온증도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급박하게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수압 때문에 문도 안 열리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생활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은 보면 대부분 그 차량에 타시지 않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14시간 버티는 것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힘든데 예. 이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아마도 더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관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버텼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좀 침수라던가 이런 피해가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나 공간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목적 자체가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렌체 같은 데서는 하도 범람이 일어나니까 건물 곳곳에다가 그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말뚝 같은 걸 다 박아놓은 건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우선 차단하고 막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더 안타까운 게 단순히 차량 침수 사고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인명 피해로 이어져서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게 차를 빼러 간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빼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갔는데 물이 차 있고 혹은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때는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저라도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다면 차를 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상황을 보게 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대피를 하시는 건 피난을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출구는 차량이 다니는 물이 들어오는 쪽이 아니고요.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만큼은 그래도 물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확률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30-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의 위험이 있어도 뭐 백신도 맞고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제 대책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바로 한 달 전쯤에 강남 지역, 특히 서울 쪽에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거의 비슷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재난에 대한 체감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재해가 났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가뭄이 빈번하는 곳이다 보니까 폭우에 대한 그런 우리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보면 조그만 국토지만 강남이나 서울에서 침수가 됐을 때는 남쪽에 계신 분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포항이라든가 부산에 피해가 났을 때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체감도가 낮은 거고요. 근데 이제 재난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감정이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분들,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에 대한 체감도도 문제지만 어떤 시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을 할 때 배수 펌프가 좀 잘 돼 있어서 침수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도 그 시설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은 했겠죠. 그건 내수 침수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데 외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보면은 우리가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고 문자로 이제 경보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재난 문자를 받지만 그냥 건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강이 범람합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재난 관리를 할 때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는 건 1차적인 단계거든요. 2차적으로 어느 동네가 좀 더 위험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사실을 미리 좀 숙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재난에서 조금 고도화되는 단계가 필요한데 저희의 재난 관리는 너무나 1차원적입니다. 문자를 발송하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 스텝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제 대책, 방제 교육, 방제 문화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이제 지하 주차장 갈 때 어떤 배수 시설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는데 배수로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배수 용량이 문제일까요? 용량 같은 거는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 배수 문제는 그렇게 법적으로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발적 설계사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그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차장 입구에 우리가 빗물바지라고 그러죠. 우수바지가 2중, 3중, 4중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네네. 어떤 곳들은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설계 단계부터 그 지역에 대한 우리가 침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과할 정도로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에서 창원이나 울산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매미 때 많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차수벽 같은 것도 뭐 수백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배수 펌프 시설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준비를 잘했는데 네. 이런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뭐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괄적인 의무화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그다음에 건물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건물에 의무화한다는 거는 저희가 규모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이제 지역에 맞춰서 건물을 소유하신 분의 관리 주체가 자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문화로 또 지부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런 시설하는 관리 주체 감세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주거 형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반지하 주택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밤잠 못 자고 아마 밤새 지시해 오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반지하 관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국에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한 5% 2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 드리더라도 그 지역을 못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게를 한다든가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좀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보면 반지하에 유리로 된 부분들이 파괴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제 침수가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뭐 쇠로 된 창문이라든가 슬라이딩식의 창문이라든가 이런 조금은 임시 방편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쪽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만일 주택 같은 걸 공급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지역을 못 떠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 같은 데들은 보면 뭐 우리가 고시텔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잠깐 거기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 공용 공간들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분들을 여기선 잠깐 쉬시고 그다음 거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역에 맞춤형의 우리가 어떤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에 맞추어져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집중호우 때 서울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이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먹통이었다. 그래서 네. 당시에 좀 보니까 이틀 동안 119에 걸려온 구조 전화만 19,000여 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 이 중에 절반은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관리할 때 항상 이제 조금 덜 긴급한 경우는 110번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요. 119를 얘기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000건을 아무리 줄여봐도 네. 뭐 1,000건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행정체계에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일 유일한 방법은 저는 사전 관리, 대비 단계에서 사전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수원시에서 보면은 반지하 주민들하고 1대1 이제 매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걸 갖다 사실은 방재 공무원들한테 다 맡겨두기 어려워요. 그 방재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면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1인 1 매칭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같이 케어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인데 민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는 그런 문화라든가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2012년 때 대규모 폭우가 있고 나서 국회에서도 어떤 상습 침수 구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했지만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네네. 근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일 가장 간단한 이유는 지하 주택들, 반지하 주택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분들은 낮은 임대료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멀리 떨어지기 싫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좋은 법이 나와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고적 임시 방편적이라도 그런 시설물들을 좀 해드리고 아까 좀 더 지역에 맞춰서 우리 이분들을 좀 더 안전하면서 이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네. 각 지자체별로 이제 매칭을 해가면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도 똑같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취약 주거 형태에서 반지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뭐 컨테이너식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형의 이런 주거 시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난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살아야 한다면 지금은 이런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존이 됐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주거 형태에서 살면은 생존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간 건데 이런 주거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난은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가혹하고요. 네. 그다음 피해는 취약한 시설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어려운 분들이 더 재난을 많이 받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재난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들이 어떤 플랜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폭우에만 위험한 게 아니고 폭염에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모든 자연재난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던 재해 같은 게 뭐 지진이나 가뭄 같은 경우여서 이번에 폭우에 조금 더 취약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바라든가 그 매미에서 태풍 피해를 입어본 지자체, 예를 들어 울산이라든가 창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항은 가뭄이 나는 지역인데 폭우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무원들의 체감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대는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뭄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폭우가 나오고 그다음 폭우가 나오다가 갑자기 폭염이 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지자체들이 방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역량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께서도 재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민의 재산과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